네,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이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버리는 장애인 단체를 향해 쏘아붙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이죠. 자, 그런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사과하러 갔고요. 또 인수위가 오늘 현장을 방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그 대선 끝나고 저희 출발사 측은 처음 인터뷰하시는데 여당 대표 돌아오셨습니다. 요즘 뭐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당대표되고 9개월 동안 대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그것 때문에 거의 뭐 계속 거기에만 매진했고 예. 이제 또 끝나고 나서 3개월 만에 지선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또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없네요. 제가 작년 6월 11일 날 취임했는데 예. 올해 6월 1일이 돼야 이 선거의 릴레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그러면은 거의 한 9개월이 예. 어떻게 쏜살같이 지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한 장애인 얘기 나중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뒤늦은 회동 그렇지만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하고요.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차기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다소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이걸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어제 두 분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일정한 협의를 이룬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브리핑 안 하고 장제원 실장만 브리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게 원칙적인 얘기 같지는 않고 좀 더 이렇게 협조를 확실히 해주겠다 그런 맥락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이 최근 쟁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전 조율이 됐을 거라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용산 집무실 이전 사실 이제 약간 모순이 되는 지점에 들어왔어요. 안보 공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지금은 또 된다고 하는 것은 안보 공백보다는 다소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준석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집무 시작은 5월 10일 꼭 청와대 외에서 집무 시작하겠다는 윤당선인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간 이제 나중에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 집무실 이전을 지키지 못한 당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지만 실행 못하셨죠. 그건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를 위한 많은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지하철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치하던 사람 중에 까만 세단을 운전하는 분이 모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다시 지하철 타러 못 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던 버릇을 지속하는 게 지하철 타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윤당선이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산 이전을 추진했는데 소통이라는 게 굳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선인이 공간이 사실 그 의식을 지배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것이고 청와대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관저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집무실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비서관들이 있는 비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위민관 이런 위치들이 다 분리돼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는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장실은 작은 방이고 옆에 들어가지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다니는 회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수평적 의사교도를 만들기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까지 실패한 대통령들의 모습이 뭐였냐면은 언론 프렌들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면 특히 아무래도 권력자에 대한 취지다 보니까 권력자가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취재 역량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밀접 취재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용산 집무실에서는 기자들과 같은 어떤 평면 위 또는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층 내에 배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취재 환경도 더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요즘 보면은 거의 출근하실 때 꼭 기자들 있는 천막 기자실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들르고 꼭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막도 이제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 통일동 쪽으로 또 옮겼죠. 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별도의 공간 자체의 존재보다 언론인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려면은 정말 어느 때든지 그 동선이 노출돼야 되거든요. 당선인, 그 대통령의
동선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이제 취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요즘 뭐 윤석열 당선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현 대통령보다 약간 낮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 뒤에 있다 보니까 대선 뒤에 직후인데도 아마 상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협조 또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용산 집무실 이전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표현이 적절하지만 물건을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시적 사업 중에 하나인 뭐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서울 한복판에 그 청계고가랑 3.1고가도로 뜬다 그랬더니만 사람이 상상이 안 갔거든요. 저거 해놓으면 차 맨날 막히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가 뜯어놨더니만 뜯어놓으니까 좋네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에 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은 사실 어느 정도 본인이 확고한 신념 바탕으로 했을 때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가장 첫 번째로 5월 10일 날 이제 그 집권하면은 결국에는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지금까지 은둔의 공간 또는 뭔가 막혀있는 공간에서 청와대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한 거요. 전장위원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이제 요즘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이동권 보장 시위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 이게 이 대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그 서울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을 잘 사용할 기회가 없는 지방 분들은 이게 아마 시각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장애인들이 옆에서 좀 피켓 들고 시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거기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아니면 탑승해서 단순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그 출입문에 휠체어를 정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호선, 3호선 이게 대표적인 서울의 강북 지역을 관통하는 그 서민들 출퇴근 수단인데 이게 30분씩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에 시민들이 아무리 타라 그래도 타지도 않고 그냥 출입문에 가운데 세워가지고 문을 닫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30분씩 가만히 계시면서 시위하는 건데 이거는 도대체 시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권력자에 대한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각성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 각성을 촉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시위의 보통 방식인데 이건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게 제 강력한 이의제기입니다. 그리고 그 3, 4호선은 또 이준석 대표도 자주 이용했던 노선 아닙니까? 자주 이용이 아니라 저는 내려가려면 무조건 4호선 타야 돼요. 여의도 가려면은. 4호, 여기 만약에 상암동 오려고 할 때도요. 4호선 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됩니다. 요즘은 지하철 잘 안 타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 지하철 되게 많이 탑니다. 그렇습니까? 차 끌고 올 때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뒤에 일정들이 예를 들어 여기저기 이동하는 일정이 있으면 차 끌고 오고요. 일단 차 타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위 차라리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장소를 옮겨서 이걸 주장하는 그 대상인 뭐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아니면 당사 앞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아니 저는 지하철 타는 시위에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습니까? 문 앞에 이제 휠체어를 세워놓고 30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면 서울 지하철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4호선 지금 충무로역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3호선과 환승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쭉 밀립니다. 3호선, 4호선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4호선 타고 저 밑에 4단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분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이분들이 못 내려가가지고 한 번에 이제 또 밀려서 가게 되면은 2호선도 정체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간에 전장현이라는 단체 이런 시위 양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된 다음에 어제 또 이분들이 시위를 했거든요. 어제는 그냥 타고 가셨어요. 어제는
시위한다고 하시고는 예. 지하철 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전장현도 지금 시민들의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언론도 많이 오고 이렇게 좀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제는 그냥 타고 가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또 일부에서는 또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그 전장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을 뭐 혐오다, 갈라치기다 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준석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뭐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라는 말 정도가 제가 정책적으로 한 말에 다거든요. 예. 할당제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여성 혐오를 이야기해요. 그럼 자 그러면 이준석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준석이 여성 혐오한 문장 하나만 갖고 와라. 혹시 기억날 만한 문장 있으면 갖고 와봐라. 네. 혹시 진행자께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없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여성을 혐오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수자 정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책을 잡을 게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성역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장애인 시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은 딱 이겁니다. 장애인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시민은 여기 장애인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볼모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또 볼모라는 표현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들에 나온 볼모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언론도 쓰지 않는 말이냐 많이 쓰거든요. 뭘 볼모 잡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한 말의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성역화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볼모라는 표현이 뭐를 볼모 삼자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 담론을 오히려 저같이 다루게 하려면은 그런 성역이나 아니면은 용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 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말하는 타입이었으면 방송을 10년 넘게 했겠습니까? 저 방심이 제재 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입니다. 원래 종편 패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말해가지고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 예. 그리고 어제 김혜지 의원이 직접 가서 또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뭐 일단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해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지 의원은 제 대변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은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 개인의 독립행동으로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김혜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도 이제 전장현이라는 단체의 시위 방식에 동의한다. 그런데 볼모라는 표현 때문에 사과를 드린다 이랬거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볼모라는 표현은 전혀 사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슨 단체가 시위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볼모 삼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오늘 또 시위 현장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수위 차원에서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기 때문에 찾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난 24일에 이미 인수위에서는 물론 분과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불법 시위에 대해 가지고는 엄정하게 대응을 주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아 근데 오늘 인수위가 찾아가는데 설마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이야기를 들어볼 테고요. 들어봤는데 그들의 요구 사항이나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겠다고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100%가 안 됐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한 94%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6% 이런 역들은 어떤 역이냐면요. 7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 넣을 구조가 안 나오는 역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사유지를 뚫지 않고서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는 곳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권에 대한 시위가 아니게 되니까 지금 장애인 탈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탈시설 같은 경우만 해도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밖에서 이제 거주 행태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근데 장애계에서는
꼭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은 서울 지하철을 내가 휠체어 정지시켜 가지고 30분 동안 묶어놓겠다. 이거는 저는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현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야당 얘기 좀 할게요. 네. 이제 야당이 될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 그 비대위 체제 출범한 이후에 이제는 그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분이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거든요.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뭘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초강성 같거든요. 이미 초강성이라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용산 집무실 관련해서도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거든요. 당선 얘기 협조적이진 않고 뭘 더 강성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뭐 박홍근 의원님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행사에서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약간 질문 드렸어요. 제가 민주당에 이제 상의할 일 있으면 어떤 분이랑 상의를 해야 되냐. 왜냐면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라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랑 상의를 드리려면 그분이 원래 원내대표라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님께 돼서 당선되셨으니까 그럼 의원님하고 상의되는 거냐 그랬더니만은 또 윤호중 위원장이랑 웬만하면 상의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 이 당의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저희도 협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인수위에서 그 이제 새 정권 총리 그 인선 폭을 이제 좁힌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대표께서는 이분 뭐 충분히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안철수 위원장이 그 총리로 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총리 후보군에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췄느냐 아니면 실제 뭐 국민들이 이분에 대해 기대하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 정도면 총리 후보군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 뭐 배제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총리 후보군은 풍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권성동 의원님이 뭐 당선자의 의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선인이 어떤 인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치밀하게 고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총리 자질 있다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아까 말했던 풍성하게 후보군을 가져가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고요. 저라고 그럼 무슨 뭐 당선인의 의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당선인의 어떤 고민 끝에 나올 이제 이야기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거를 벌써 총리 인선을 제가 떠들고 다니면은 제가 윤회권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당과의 합당 이건 어떻게 돼갑니까? 실제로 어제부터 이제 3대3 합당 실무단이 저녁에도 이제 협상을 이어갔고요. 이견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의 재정 상황 같은 것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정강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당의 헌법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한 논의만 마치면은 합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